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김용범 의원입니다. 우선 멀리서 어려운 걸음 해주신 우리 전국의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우리 도의회 의정자문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 코로나 진단 검사까지 다 맞춰주시고 정말 불편하게 해드린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제주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국 운영위원장님들부터 좀 소개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의장이시고 지금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신 김정태 위원장님 패널로 참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부산광역시의 정상채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이시복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조성회 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윤종명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중인가 본데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 김원식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정승현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이상욱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심상동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아까 오셨는데 오늘 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우리 오영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 의정자문위원님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기 멀리 안 보였습니다. 전라남도의 정영승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하고 인사를 안 해가지고 제가 좀 몰랐습니다. 광주가 오셨습니까? 광주 운영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자문위원들 김윤숙 자문위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한영 자문위원님 오셨습니다. 그다음 문옥희 자문위원님. 지금의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우리가 매우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는 1952년 5월 20일 개원했으나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부 포고령으로 인해서 강제 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91년 7월 8일 제4대 의회로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때마침 자치법도 개정돼서 내년 시행을 맞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걸어온 길을 거울 삼아 앞으로도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더욱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학술 토론회가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그럼 바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홍준현 교수님께서 지방자치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방 정부 모델의 탐색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중앙대 홍준현입니다. 자장님 시간을 얼마나 하면 될까요?
10분이군요. 예. 짧습니다. 네. 어, 예, 이게 지금 이게 안 넘어가는데요. 넘어가질 않습니다. 지금 넘어갔네요. 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실 굉장히 서론적인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 기관 구성 다양화의 논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먼저 지방자치 미래 환경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떤 지방 정부 모델이 필요하고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제가 먼저 서론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 미래 환경 변화 예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네 가지 꼭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구 절벽 고령화, 지방 소멸, 대도시 인구 집중, 스마트 기술, 그다음에 주민과 공동체의 의미가 이제 변화한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 절벽 및 고령화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은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놓고 보면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그 출생아 수의 변화거든요. 앞으로 예측까지 담겨져 있고요. 우리가 출생률, 합계 출산율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작년에 0.84였죠. 합계 출산율이. 올해는 0.7대로 유례가 없는 그런 저출산의 위기에 처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2028년부터는 총 인구가 그때부터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아직 먼 얘기 같지만 2066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이 안 됩니다. 이제 4천만 명조차도 무너지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이 너무 격차가 클 정도로 최저라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이런 전체적인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더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바로 고령화의 문제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14세 이하 인구고요. 그다음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리 인구 구조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2025년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인구 소멸에 더해서, 인구 절벽에 더해서 사실 더 큰 문제는 지방에선 지방 소멸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인구 소멸 지수인데, 인구 소멸 지수에 있어서 특히 이 도지역, 농촌 지역에서 고위험에 해당되는 시군의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수도권 인구가 이제 역전이 됐죠. 이제 역전이 돼서 그 역전된 것이 계속 가서 앞으로도 계속 이 추세는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비수도권의 인구가 이동을 하는데, 그 인구 이동의 추세는 지역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울경 같은 경우는 사실 부산이 그러니까 권역 내에서 그 도시의 중심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마찬가지로 대구 경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근데 광주 전남이나 충청권은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수도권의 인구 이동 문제를 얘기할 때도 같이 볼 수는 없는 문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다 아시고, 그것이 우리 도시 행정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제가 오늘 사실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민과 공동체의 의미도 이제 앞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활동 범위는 이제 단일 자치단체를 넘어선 활동 범위로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의 지리적 공간, 제한된 지리적 공간을 넘어서게 될 거라는 것이죠. 물론 제주의 경우는 섬이기 때문에 좀 다른 양상이긴 하겠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의미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공동체로 급격하게 지금 우리가 전환돼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미가 무엇이냐 했을 때, 주민의 생활상은 점점 앞으로 오히려 글로벌화되고 비공식화되고 온라인 공동체상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부분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의 역할이 이제는 과거에 단순히 대의기관을 뽑는 역할이 아니라 직접 참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것이
헤테라키 민주주의, 즉 융합 민주주의 형태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에 따른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설정해 가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제가 키워드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지방정부 모델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의회의 지금까지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금 의회에서 많이들 나오셨지만 이 중심의 제도자치의 틀을 넘어서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바라보는 것은 주민이 돼야 될 것이고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과거의 30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민주화를 통해서 권한을 배분받는 쪽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 그것이 주민의 생활을 더 발전시키는 기능주의적 관점으로 변화될 앞으로의 30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다시 말해서 정치의 영역이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경제 영역으로 우리가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구역의 의미도 이제 다변화될 것이고요. 물론 제주도의 경우는 또 좀 다른 특수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지만 육지의 경우는 이 행정구역의 문제도 고정된 행정구역이 아니라 이 행정구역의 기능에 따라서 굉장히 다변화될 수 있고 유연화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초연결 사회로 우리가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의 의미가 고정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지금 초광역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전 조금 제가 계속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오히려 지금은 초광역보다는 대도시권 연합이 오히려 바로 지방에서의 인구 감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시 한번 성장 거점 전략, 새로운 성장 거점 전략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추진 전략으로 제가 5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광역과 기초 간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광역과 기초가 계층적 관계가 아니라 기능적 분업 관계로 우리가 이제는 전환돼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논의를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이 다원화되고 다변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집행기관 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우리가 분산시킬 여지가 그래서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제 행정기관, 합의제 행정위원회에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견제 차원에서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기관 통합형 기관 구성에 대한 얘기도 이제 다른 두 분의 연사께서 더 추가적으로 그 가능성을 설명해 주시겠지만 기관 통합형 기관 구성이 앞으로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기관 통합형 구성은 제가 요 밑에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사실 기업형 구조가 되는 겁니다. 기업을 보시면은 기업에 주주가 있고 주주들이 이사회를 선출을 하고 그 이사회에서 CEO를 이제 위촉을 하고 임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기관 통합형 구성이 되면 주민이 의회를 선출을 하지만 의회에서 CEO형의 책임 행정관을 위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문 행정인에게 행정을 맡기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가능하냐? 이런 부분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방자치가 정치 권력적 구조에서 기능 중심의 주민을 바라보는 그 형태로 가게 된다면 결국은 정치적 성격이 좀 빠지고 오히려 행정적 성격이 강화되니까 전문성, 즉 CEO형의 전문성이 들어갈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이제 활성화돼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구역의 다변화, 그것은 전체적인 정치구역으로서의 다변화가 아니라 서비스 공급구역으로서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변화, 즉 유연화된 그 구역의 다변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정치 행정구조로서는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능 중심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보장되는 것처럼 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제 수평적인 협력관계, 그걸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에 대한 것이 법적으로 미비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논의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테라키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된다면 그렇다고 해서 지방의회가
그러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자치와 지방의회 간의 연계성을 이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민들은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정책의 적극적인 공동 창안자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프로슈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딱 한 몇 초만 시간을 쏟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아까 그리고 스마트 기술이 점점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주민 참여의 형태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서 주민 참여 예산제를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가르치는 저희 대학원생들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역의 민원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갖다가 민원 지도하고 그걸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서 이렇게 지도상에서 구현해 갖고 핸드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주민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기가 거기에 의견을 반영을 하고 그것이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이 행정에 반영할 수 있고 의회에서도 그걸 통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홍준영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방금 주제 발표에서 지방자치 그 환경 변화 예측, 그리고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의 설정, 그리고 그 추진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장의 그 재앙적 지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우리 제주를 포함해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권한 분산의 방법으로서는 그 일본과 같이 부단체장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하고, 일정 범위의 인사권과 재정 집행권 등 일부 권한을 선별해서 법령에서 부단체장에게 직접 부여함으로써 단체장의 개입을 차단하고 부단체장의 위상을 강화하는 그러한 방안을 또한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그리고 감사원회 같은 그런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주의에서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그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고, 위원들은 그 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하되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안영은 박사님께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 필요성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영 박사님은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워낙 많은 양을 가져왔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 기관구성 다양화는 사실 다 아는 의미니까 넘어가고요. 국내외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지, 이것도 상당히 큰 주제인데 지금 행정안전부도 내년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기관구성 다양화에 관한 뭐 특별법 이런 정도의 제로 해서 지금 연구 과제들을 좀 수행하고 12월 달에 이제 법안을 제출할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저희들도 같이 좀 여러 가지 안들을 제안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조금 뭐 쉽거나 제도가 좀 이렇게 운영하기 쉬운 방법으로 가지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전체적인 그림에서 놓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제기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사실 뭐 기관구성 다양화라는 건 결국 그 견제와 균형, 그 다음에 지방자치의 원리에 있어서는 자기 스스로 이 삼권 분립, 밑에 보시면 삼권 분립의 원리도 있고 또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있고, 그 다음에 자치권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시스템이나 결정 통치 체제를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뭐 선진국 중에 영국, 미국, 독일,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기관 구성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도 기관구성 운영 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구성 역사의 변천을 보면 우리도 상당히 여러 가지 뭐 기초와 강력 선거를 실시를 했고 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8조인가요? 거기도 있는데 우리 이제 강 교수님이 그건 소개는 하겠지만 그게 그런 근거법들이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쉬운데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우리도 상당히 부분적으로는 많이 인사위원회 그다음에 감사제도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시스템으로 이제 좀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영국 같은 데에도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영국은 이 스코틀랜드 오른쪽에 보시면 스코틀랜드, 웨일즈, 뭐 북아일랜드 이렇게 해서 지역 정부들이 있고 그 밑에 기초 있는데 여기는 사실 상하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래서 다양하게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비대칭적이고 다양한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기관 구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네 가지 형태, 내각 지도자 형태, 그다음에 직선 시장 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관 구성 통합형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하고 또 의회하고 분리형도 있고 또 의회에서 의회 집행부로서 의회가 각 국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밑바탕을 가장 중요하게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헌법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도 헌법을 갖게 만들어서 즉 헌법 우리가 매뉴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알려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서 보려면 뭐 매뉴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기본적인 게 통치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이런 헌법이라고 얘기해서 영국은 이미 2000년부터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법률 제정권에서 2차 법률 제정권에서 스코틀랜드 같은 나라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자기네가 결정하는 뭐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이런 거는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이 있고 이건 영국 국회에서 중앙에서 타치를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법이 상당히 그 지방 정부가 상당히 다양하지만 결국은 그 시티 차터라고 하는 헌법을 그 도시마다 헌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 스스로 헌법에 의해서 또 시민들이 그것을 스스로 개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만들었고 그거의 근거법이 우리 기관구성 다양한 특별법과 같은 지방정부 홈룰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기초해서 스스로 정부 통치 시스템이나 인사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업무들을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뭐 대도시는 강시장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카운티라든지 이런 데에는 상당히 뭐 스위스처럼 같이 이제 합의제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여기에는 시에도 시법정도 있고 또 뭐 시 검찰도 사실 뭐 시티 어토니라고 얘기하면 검찰청장, 시의 검찰청장이면서 동시에 시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 그 밑에 100명 정도의 그 변호사들이 있어가지고 시 업무들을 관장을 하고 있고 시청에 가면은 시 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한 뭐 행정벌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법원에서 시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상권 분립에 있어서도 도시 수준의 그 사법권도 운영을 하고 있다 직접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독일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다양하게 있고 독일에 대해서는 우리 또 외국에 계신 분이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만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서부터 상당히 다양하게 직선 시장도 많이 뽑고 통합이 우선이었지만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운영을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스위스 같은 것도 보면 스위스도 이 쥐리히시가 또 쥐리히 주정부이기도 하고 또 뭐 제네바시가 또 제네바 주정부 같은 통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주정부 베를린도 베를린 주정부이지만 베를린 시장의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통합 형태로 즉 이게 시장과 의회의 통합뿐만이 아니라 주정부 그러니까 광역과 기초도 하나로 있다. 원래 파리시도 그랬고 그런 그 다양한 형태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던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스페인 정부에서 그 카탈로니아 지방에 막 독립을 했다가 사실 그 유배 비슷하게 도망 다니고 또 이렇게 했었던 그 카탈로니아의 그 주지사죠 우리로 얘기하면 거기 아직 뭐 주정부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역 정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또 정치적으로 이제 또 용서를 하고 해서 다시 새롭게 받아들이는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이미 그 지역 정부마다 헌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 하에 그 지역 정부마다 특색이 다양한 기관 구성 형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제 우리처럼 통합형입니다. 그 우리나라와 같이 그 하나의 형태로 우리는 그러니까 시장과 의회가 나눠져 있지만 프랑스는 이제 그와 반대로 통합형의 단일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 코르시카 섬에 가시면 이게 그 집행부, 의회하고 단체장하고 딱 나눠져 있는 형태로 여러 가지 점점 다양한 형태를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각 그 광역 기초마다의 어떤 그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상당히 다양한 자치권들을 수평적으로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이제 규제라든지 인허가 관련해서는 이 위원회, 행정위원회 쪽으로 해서 이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권한을 분산해서 시장과 분산해서 나눠서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의회 시장 간의 기관 통합형 운영 체계가 기본적으로 주류는 있지만, 대도시 쪽에 가면은 아무래도 그 전문성 때문에 시티 매니저라고 하는 뭐 수석 행정관이나 우리 부시장제 뭐 이런 제도가 많이 들어오지만, 중요한 거는 인사권이나 조직권이나 의회 사무기관 이런 것들이 통합적이고 상당히 이원 구조이면서도, 즉 견제와 균형이면서 상권 분립의 원칙을 제대로 지켜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영국처럼 여러 가지 몇 개의 표준 모델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관 구성 다양화에 관한 관련 법들이 제정되면 그게 이제 미국 방식의 어떤 홈룰 시스템처럼, 또 어떤 자치단체는 뭐 그걸 채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읍면이 협의를 한 다음에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큰 그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특별법, 물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그 각 개별법들이 많이 관련이 돼 있지만, 이걸 좀 더 심플하면서도 통치구조 형태로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일본의 어떤 식민지 제도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 제도, 그 다음에 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일본의 모든 제도를 따왔지만, 그 제도를 이제 우리가 좀 더 그 변화시켜서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또 상당한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많이 앞선 그런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즉 영국이나 미국의 어떤 선택제나 홈룰 제도, 그런 것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지방정부 헌법 제재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차터라는 것을 어떻게 헌장이라고 번역할 수 있느냐, 헌장이 아니고 그건 사실 헌법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서는 하나의 통치체를 갖기 위해서는 결국 헌법체제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막 금과 옥조로 헌법은 국가에만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스페인, 이탈리아는 이미 2차 대전 끝나고부터 다 각 지역 정부마다 20개가 있는데 헌법을 다 가졌고, 그 뭐 사르데냐 이런 데도 다 직접 아마 제주도에서도 많이 갔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제 조금 더 그 통치 시스템의 하나로 기본적으로 좀 간단하면서도,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먼저 그 특별법을 헌법 체제 형태로 해서 좀 바꿔가면서 이런 것을 먼저 선두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본토에 있는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따르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점을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주제 발표에서 기관 구성 다양화 관련 논의와 그 필요성, 그리고 그 국내외 그 여러 사례들, 그리고 사례들을 비교를 해주시고, 또 한국의 기관 구성 다양화 설계 방향과 정책 제안까지 다양하고 심도 깊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는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그 지방자치단체 형태 특례법이 그런 그 별도 개별법을 만들어서 세부 사항을 정해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상당히 더욱 기대가 큽니다. 안녕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마크 창 미국 메릴랜드 주의원께서 온라인으로 준비됐죠? 예, 온라인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클 창입니다. 저는 메릴랜드 주의 의원이자 세출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여러분 모두 2021 제주포럼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2021 제주포럼은 그야말로 정책 관계자, 의사 관계자, 기업인 이해관계자가 전 세계에서 모두 모여 대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논의의 장입니다. 그 점에서 특히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의 지도력이 아니었다면 세계적인 규모의 이러한 포럼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리고 전 세계의 파트너들이 서로 만나서 한국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눌 수 없었을 겁니다. 정보를 이야기하게 됐으니 이 기회에 메릴랜드 주의회에 대한 정보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특히 메릴랜드 주 정부와 지방정부, 기초단체, 연방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릴랜드 주 인구는 600만 명에 달합니다. 24개의 지역구로 나누고 있고 운용 예산은 510억 달러, 자본 예산은 12억 달러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세출위원회는 약 90일간, 즉 1월부터 4월까지 예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예산뿐만 아니라 3천여 개의 법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 주제는 교육에서 환경, 사회 정의, 경제 개혁까지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아주 다양한 주제 사항들이 3천여 개의 법안에 섞여 있는 셈입니다. 그 중에 통과되는 법안은 시간 제약 때문에 한정적입니다. 메릴랜드 주의회는 이회 입법부는 제가 속해 있는 주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저희 차원에서 통과가 되면 상원과 하원으로 넘겨지는데 양원을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전달돼서 서명을 통해 입법이 되거나 아니면 거부되기도 하고 아니면 서명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입법이 되게 되고 주정부, 카운티 지방정부 그리고 기초단체가 효율적으로 노력해서 자원을 공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정부는 매년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카운티와 지방정부에 할당해서 다양한 현안과 즉 교육, 인프라, 보건, 그리고 기타 여러 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공공 서비스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지방정부 중에서도 저희는 주도, 즉 애나폴리스에 있습니다. 애나폴리스는 애니멀 카운티에 있는 카운티 정부인데 카운티 정부는 카운티 의회와 카운티 지방단체 장으로 되어 있으며 카운티 의회는 예산을 비롯한 다양한 입법 현안을 다루게 됩니다. 카운티 지방단체장은 행정, 즉 카운티 의회가 통과시킨 정책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정책이 통과된 경우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중에서 예산에 대한 할당을 이미 받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최종 처리하기도 합니다. 제가 있는 애나폴리스시는 일종의 시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시장과 다른 파트너들이 함께 노력해서 저희 시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층위의 정부들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저희는 서로 의존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수백만 달러를 카운티와 기초자치단체에 할당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연방 정부에 대한 의존도도 높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은 모든 부처와 지방 정부가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방법을 한 번 더 깨닫게 된 계기였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메릴랜드 주는 수백만 달러의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다양한 코로나 구제 프로그램을 집행했습니다. 실업에서부터 안전 프로토콜, 교육에서 인프라까지
저희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광역폭을 넓혀가면서 시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결국 워싱턴 DC에서 무엇을 하는가가 지방 작은 마을의 사람들과 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연방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작은 도시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나마 우리가 협력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문제와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소통의 부재, 오해, 그리고 가끔은 그 부처 간의 성격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장애물을 넘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와 메릴랜드 주는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두 곳 모두 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는 아틀란트 해,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체사피크만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 둘 모두 저희와 제주도 모두 물을 굉장히 중요한 수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저희에게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동쪽에 있는 연안의 이웃 주들과 함께 협력을 통해서 청정 수로를 관리하고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역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에는 자랑스러운 것들이 많은데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과 제주도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죠. 특히 메릴랜드 주의 영부인은 한국인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 한국인 영부인을 모시게 된 점, 영부인의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부인 이야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잘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둘은 굉장히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메릴랜드 주에 한국 영향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도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지속해 나가길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2021 제주 포럼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곧 뵙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크청 의원님 발표 감사합니다. 600만 명이 거주하는 우리 메릴랜드주의 그 사례를 통해서 미국 지방 정부의 운영 방식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메릴랜드주하고 우리 제주도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고 그러지만 정치 행태는 상당히 다른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일부 주제 발표 마지막 순서인 오노자키 노부유키 일본 요코하마 시티넷 프로젝트 연구소장님께서 일본의 단체장과 의회의 관계성 그리고 이원 대표제에서의 그 내각제적 요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皆さん、こんにちは。私は日本から参加しております。 저는 일본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티넷 요코하마 프로젝트 오피스 소장 오노자키 노부유키입니다. 제 프레젠테이션의 주제는 일본의 지방자치에서 지자체장과 의회와의 관계성에 대해서입니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가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히는 의원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는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기 전에 제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요코하마 시청에 33년간 근무했습니다. 행정 업무를 계속 해왔고 의원도 아니고 그리고 지방 정치와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시티넷 요코하마 프로젝트 오피스의 소장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을 대표하는 입장도 아니라는 점 그 부분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요코하마시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코하마시의 인구는 378만 명입니다. 일본 중에서 가장 최대의 기초자치단체 지역입니다. 4년 만에 임기는 4년이고 시의회 인원은 86명입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총과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 선출되는 현 의회 의원도 있는데 40명이 지금 있습니다. 또한 일본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선거구는 시의회 의원 선거구와는 다르고 보다 넓은 지역을 선거구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 행정의 지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코하마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가 대상이 되는 정령 지정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도부현과 거의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은 경찰이나 하천 관리 등 넓은 지역, 광범위한 행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마을 조성이나 복지 위생 등 주민에 밀착된 업무의 대부분은 정령 지정도시의 권한입니다. 오른쪽이 ども横浜 요코하마시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요코하마시는 수도인 도쿄를 둘러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같은 정령 지정도시는 일본 전국에 20개 도시가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중앙과 지방 정치 제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왼쪽 편에 있는 것이 중앙정부의 그림입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에서 총리가 선출되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와 국회는 권력 융합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에서 총리가 선출되고 입법부인 국회를 통해서 법안이나 예산안을 통과시켜 여당의 정책을 추진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지방정부의 그림입니다. 단체장과 의원은 주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고 총리와 의회와의 관계는 대등 독립적인 관계입니다. 예상 편성권은 시장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는 예산안이나 결산 심의를 통해 단체장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감시를 하는 한편 각 당의 정책이나 요청을 그러한 심의 자리에서 반영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법률에 해당되는 조례 제안권은 단체장과 의회 양쪽에 있고 의회의 제안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의회가 발의한 정책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의원 내각제와 의원 대표제를 비교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의원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본국 헌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의원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근거는 일본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 제93조 제2항에서 지방 공공단체의 단체장,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을 정하는 기타 공직자는 직접 이것을 선거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의 의원 대표제라고 하는 대통령제와 비슷한 제도를 채택한 것은 일본 헌법이 제정된 1946년 당시 일본이 미국이 점령하던 시대였다는 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은 단체장 후보자를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중앙집권적인 제도였습니다. 주민이 직접 선거로 단체장을 뽑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지방정치가 의원 대표제가 된 지 60년 이상 경과했는데 그동안 의원 대표제를 바꾸자라고 하는 논의를 활발하게 했던 적은 없습니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가 된 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でされた後、 1946년 헌법 제정 이후 개정이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어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를 비교한 것입니다. 제의 및 단체장의 전결 처분에 대해서 물론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양국의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단체장이 정결 처분을 하고 사후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유효한 한편 한국에서는 의회가 불승인했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가장 밑에 칸인데요. 일본에서는 내 총리가 의회에서 불신임의 의견을 받았을 때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체장이 의회 해산권을 어느 정도 발동시켰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4월부터 2018년 3월 2년 동안 전국 약 1,700개 시정촌 통계에서 살펴보면 의회에서 불신임 의결이 제출된 것이 나낙 7건 있었고 그중 1건이 가결되었습니다. 가결이 되려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해야 하고 그 3분의 출석한 의원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가결된 한 건에 대해서는 그 후 단체장이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 후의 새로운 의회에서 다시 한번 불신임 의결이 가결되어 단체장이 실직을 했습니다. 즉 총리의 불신임 가결에 필요한 조건은 상당히 엄격하고 시장에게는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에도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실제는 총리가 의회로부터 불신임을 받아 실직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누리 선거와 국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누리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 선거에서 후보자가 여러 정당에서 추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 시장과 도쿄도의 특별구 구청장 선거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2016년 사례를 보면 813건의 단체장 선거 중 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경우는 불과 4명, 99%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단체장은 당의 정치색을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선거 전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것이 당선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정치는 국정의 여야당 대립 구조를 그대로 지방 정치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 정치의 이원 대표제 하에서는 총리와 의회 사이의 균형과 억제를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채택함으로써 총리에게 강한 권한이 부여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총리는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와의 관계를 잘 배려하는 한편 의회 측도 무조건 단체장과 대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책이나 요청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단체장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구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자키 수사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방금 발표에서 우리와는 다른 일본의 정치제도 그리고 의원 내각제와 의원 대표제의 비교 그리고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 일본 지방자치법 178조의 규정에 보면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에서 매우 좀 흥미롭긴 했습니다만 지방의회 의원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서
4분의 3 이상이 동의가 있으면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단체장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점은 이원 대표제인 일본의 내각제적 요소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좀 늦게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잠깐 쉬지 않고 그대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체가 돼서. 그럼 바로 두 번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형 기관 통합형 추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주영 교수님이 주제 발표를 듣겠는데요. 강주영 교수님께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주영입니다. 기관 통합형에 관해서는 워낙에 많은 그런 특히 행정학자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제도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한 지가 몇 초 안 지났는데 벌써 1분 30초 깎여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줍니다. 예, 가급적이면 짧게 하겠습니다. 기관 통합형 제도가 왜 필요한가에 관한 한 두 가지 정도 봤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현행 제도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니면 또 제도 변화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현행 제도는 지금 그러니까 기관 대립형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지금 드러났다. 뭐냐, 이제 저희특별자치도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시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권력 집중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제왕적 도지사라는 아주 그런 오명이 이렇게 있을 정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제주의회는 더 강한 대립형, 더 강한 견제형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약간 마찰, 약간 소모적 분쟁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걸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모델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이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 가지고 2022년 1월 13일 날 시행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주특별법이 지금까지 8조에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만 가지고 있던 건데, 이게 일반 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 우리는 육지부라 그러거든요. 육지부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이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제 우리가 좀 마음이 쫓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특별자치도는 이 저희특별자치도의 그 독자적 기관 구성의 특별한 지위가 상실되게 된 것에 대한 보충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제도 도입과 실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앞서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모티베이션을 조금 더 동의를 더 이제 크게 가지는 것에 있어서 필요성이 좀 보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 구성, 우선 이제 그래서 기관 구성과 관련해 있는 이제 현행의 법 구조적 환경을 먼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헌법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118조 제1항에 의회를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일단 의회는 무조건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행히 이제 지방의회의 조직이나 뭐 권한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헌법이 스스로 정하지 않고 법률에 아주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의 태도만 본다면은 앞으로 제도 구성을 달리 해가지고 법률이 재개정함에 따라서 이제 양원제도 가능하고요, 단원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직접 선출과 더불어 비례대표제에도 사실은 이론적, 법리적으로는 열려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지금 헌법상 구조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단위로 내려오면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경우에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도 논의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을 새로운 헌법에서는 이제 정부라고 이야기를 자꾸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라고 이렇게 딱 박혀 있습니다. 교육감도 아니고요, 도지사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도의회 의장님이나 시의회 의장님도 아닙니다. 무조건 도지사로 돼.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아주 좀 이렇게 본원적인 것에 집착하는 분들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여기는 이제 사실 단어 하나 빠졌거든요. 행정기관의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제 요즘 젊은 학자는 그렇진 않고요. 이제 지방의회는 아주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민주적인 어떤 대변, 우리 국회와 준하는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 기능이 이제 입법적이고 의회적 기능을 담당할 뿐이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하나이면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아주 이제 잘 아시겠지만 아주 상징적인 것으로 뭐 예컨대 의회 사무처 직원은 모두 이제 단체 자치장 우리 같은 경우는 도지사의 인사권에 종속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의회 의장님께서 이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지만 현재까지는 어떻든 그렇습니다. 근데 제주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보다 훨씬 더 강한 강지사, 약의회, 이른바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냥 제주특별자치도 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두 가지 큰 게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고도의 자치권을 실현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국책 사업으로서 제주도 내에 이제 국제 자유도시를 조성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제 고도의 자치권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도의 자치권을 실현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이제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치행정 체계가 굉장히 효율적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게 이제 그렇게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이제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는 것도 이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은 도세가 한 60만 명 되겠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서울의 경우는 한 구 정도에 해당되는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뭐 이원적 체계 그 다음에 그대로 잘 갖춰놓는 어떤 행정 체계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도지사에게 모든 행정적 권한을 집중하자 이런 그런 최초의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사회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에 관한 부분에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행정체계가 굉장히 단행정체계라든지 아니면 기관 구성이 굉장히 획일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 스스로 민주적 자치단체 형태를 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도민사회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변화의 굉장히 중요한 꼭지점에 다다랐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제주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기관 통합형 자치행정 구조의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법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를 부여받아서 기관 통합형 어떤 권력 구조 또는 행정 체계를 가져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됐던 부분은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크게 이제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2020년 이전에는 기관 구성에 있어서 지금의 현재의 제주특별법상 제주특별자치도가 누리고 있는 그런 특별한 지위, 특례적 지위를 이제 가지지 않고 상실되게 되니까 다만 이제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점을 제가 좀 짚고 싶은 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요 자율적으로 뭐 도조례나 시조례나 이게 조례로 통해서 이제 자신에게 맞는 기관 구성을 제도 설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절차 법률인지 내용 법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까 사회자 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나와서 행안부가 지금 정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기관 구성을 할지 미리 만들어 놓고는 도민들에게나 아니면 뭐 시민들에게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갑니다. 어쨌든 그것은 도민 스스로나 시민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해주는 가운데 주어진 것 가운데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건 무슨 말이냐? 또 한 번 중앙의 의지가 개입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1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고 일단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관통합형 자치구조 도입을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선은 분권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라든지 분권의 기본적인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현행에 대해 있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법이 그대로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제주특별자치도가 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 것은 제주특별법에 이렇게 보시면 지방자치법과 유사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관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할 수 있으니까 요청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두 번째, 이 주민투표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는 행안부 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 보고 그에 따라서 법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보면은요, 그냥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세 가지만 정리하고 발표를 마칠 건데 첫 번째 뭐냐면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주민투표를 안 할 수 있는 말인데 사실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걸 정하면서 주민투표를 생략할 수는 없거든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바꿔야 됩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주민투표 실시나 아니면은 관리나 통제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에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냥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면은 그나마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분권의 의미, 고도의 자치권을 좀 살려서 우리의 상황에 맞는 기관 구성의 형태를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많은 부분에 이야기가 있지만 혹시 프로세팅이 제공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프로세팅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 교수님께서 기관 통합형에 대한 구체적 모델을 우리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 안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발표자분들 발표가 전부 마무리됐습니다. 잠깐 여기에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좌남수 의장님께서 잠깐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국 우리 의회 운영위원장님들이 다 오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러 가지로 그 전국에 있는 이회하고는 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도지사를 보고 제왕적인 도지사라고 하는데 우리 이회도 그 많은 권한을 주는데 우리 이회 스스로가 못하는 부분도 다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우리 제주도 거를 좀 참작해서 하면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도 잘 때가 아닌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제주도 도의원들이 어느 정도 힘세느냐면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도에서 그 토지를 살 때도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재산을 팔 때도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우리 자치도를 만들 당시에는 모범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모범적으로 시행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정부에서 아직까지는 자기네가 통제하에 두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권한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전국에 계신 우리 운영위원장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우리 제주도 금방 전에 우리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이 오시는데 지사님도 한마디 있으면 하시고 힘을 주시고 좀 잘하십시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함수 회장님 고맙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우리 지사님께서 또 특별하게 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나오셔서 잠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16회 제주 평화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제주 포럼이 여러 주제를 가지고 또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이 세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특별 자치도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세션이 좀 부족해서 늘 아쉽고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의회의 특별 세션이 열렸고 또 이를 통해서 여러 이 자치 분권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좋은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들이 교환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세션이 제주 포럼에 확실히 자리를 잡아서 또 우리 전국의 지방자치 분권을 발전시키는 데에 제주 포럼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세션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원희룡 지사님 그리고 전함수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먼저 지정 토론자이신 우리 김상미 지방의회 발전연구원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상미 원장님 지정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한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제가 기간 통합형 제주 특별자치도 의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기간 구성에 관한 가장 원본 최고 사령탑은 무엇인가? 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헌법입니다. 그래서 기간 구성에 대해서는 헌법 외 지방자치법에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설계가 하나는 기간 통합형을 원리를 제시하고 있고 다른 하나 실천법은 기간 대립형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원리가 두 개가 다른가? 그것은 누가 더 지방자치 원리를 정확히 알고 법을 설계했는가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진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보다는 헌법을 설계한 설계자가 지방자치의 원리를 정확히 더 꿰뚫고 설계했다, 한 수 위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유일한 지방의회 중 하나입니다. 또 한 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의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개의 지방의회가 국정과제 모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와 어떻게 차별화하는 전략을 해야 되나? 그것은 육지대 섬의 지방분권 전략으로 가야 된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섬이 4번째로 많고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근데 2019년 8월 8일 날 섬의 날이 처음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의회가 섬의 분권을 위해서 이제 시동을 걸어야 할 시점이다. 그것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듯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평화라는 것을 넣을 수 있으면 넣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섬지역 지방의회 중 가장 지방분권을 잘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스코틀랜드 의회입니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영국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parliament라는 의회를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영국 지방의회 중 유일한 한 의회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의회가 우리나라에서 스코틀랜드의 버금가는 적극적인 가감한 자치분권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제주 특별자치도가 2006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제주 특별자치도 의회는 어떠한 성과를 그동안 이루었는가를 보면 2014년에 지방자치법 30조가 개정이 돼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이라고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 제주 특별자치도가 탄생되기 전에 제주도 전체 의원 수는 57명입니다. 현재는 43명입니다. 근데 2002년 제주도의 공무원 수는 약 4,278명이고요. 2019년 기준으로는 5,959명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기 위해서는 의원 수가 강화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제주도 의회는 도민 대표성이 더 저하가 됐다. 약 1.68배 약화가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은 파킨슨 법칙에 의해서 공무원 수 증가가 계속 가고 있는데 집행기관 견제 감시기관으로서 제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36조에 43명 이내를 옛날에 그 최저선 57명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아까 홍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지방자치법에서 설계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간 대립형입니다. 그래서 기간 대립형인데 의회 의원이 겸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부울경처럼 자치단체 경계가 다를 때에 해당하는 것이지 제주도는 다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간 대립형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가, 기간 통합형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홍준영 교수님의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국정과제 77과제에 제주도 의회가 들어갔는데요. 거기 보면 전략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4개 시군 의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지방민주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지방민주주의 위기다. 그러면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는가? 그것은 제주 특별자치도 의회가 해야 한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북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삭제된 조항이 있습니다. 25조 주민자치회입니다. 그 주민자치회를 보면 주요 내용이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이명박 정부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2010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2013년에 행안부의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돼서 정부 주도형 주민자치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의회가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헌법 118조 2항의 주민자치 원리를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자치라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헌법에는 분명히 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 118조 2항의 원리가 제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과거에 주민자치 전통을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과거 52년, 56년에 있었던 읍면자치, 읍면동자치를 헌법 원리에 의해서 주민자치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가 연결해서 한번 구상해 보는 것은 어떤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상미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계속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지정토론자이신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 우리 김정태 운영위원장님 토론에 청해 듣겠습니다. 예, 먼저 제16회 제주 포럼을 우리 전국 17개 시도의 운영위원장님들과 함께 정말 축하드립니다. 때마침 올해가 우리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동시에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 해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에서 가장 선도적인 자치분권 제도를 시행을 해 오셨던 우리 제주도에서 이러한 기관통합회의가 새로운 모델을 준비해 주신 우리 정민구 부의장님, 우리 김영국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주 특별자치조는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그동안 우리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든가 국제학교 그리고 제주형 자유학교 설립도 우리 교육자치 그리고 우리 제주지방국토관리청 같은 국가기관을 제주도에서 관리하는 등 가장 선도적인 모습을 좀 보여왔었고 또 이에 나서 이제 우리 그동안 제주특별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방정부 기관 다양화해서 이렇게 첫 공론화해 준 것을 정말 진심으로 오히려 경의를 드리고 저희를 또 지지를 합니다. 예, 저는 우리 지방의원 관점에서 본 우리 기가통역 제도에 대한 의미를 좀 토론 준비를 한번 봤는데요.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 제가 결론으로 몇 말씀만 좀 올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주로 우리 앞서 말씀하신 우리 두 분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지지를 보내고요. 특히 우리 홍 교수님 그동안 변화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 환경에 대한 변화를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지방의회도 우리 플랫폼 의회 기능 강화라든가 여러 의견 수렴 기능을 좀 강화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대통령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지방분권 2.0 프로그램을 그래서 실현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우리 해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강지현 교수님께서 우리 제주도의 특별한 지위였던 기관 특례가 오히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되셔서 오히려 더 떨어지는 면이 있고 더 제주 특별법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더 위하다는 그걸 개정을 하고 우리 지방정부의 자기결정권, 우리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위해서는 우리 제주도 우리 기관통합형 정부에 대한 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 논리에 어디 흠집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우리 기갑통역 제도 변화는 민주적 정당성인 동시에 우리 지방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우리 앞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주도가 그걸 실제상 가장 완벽한 모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그동안 중청이 아니라 우리 단청형의 지방자치 제도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동안 16년 동안 실현해왔던 여러의 자치권한 강화가 오히려 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듯이 전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이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했던 우리 기갑통역 제도 변화는 자치분권의 시대 정신이라는 표현을 말씀해도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회에 지난 30년간 지방자치의 성과 중에 제가 자주 예를 들은 게 우리의 큰 제도들이 변화를 해왔을 때 중앙정부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정부에서 단계적으로 해왔던 성공적인 사례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우리 제주에서 먼저 시작했던 우리 자치경찰제가 그거였고요. 우리 친환경 무상급제도라든가 우리 주민참여제도 예산제, 특히 청년수당, 기본소득 등 혁신적 조치들이 중앙정부에서 일시한 게 아니라 자치정부, 광역 아니라 또 기초에서도 해와서 충분히 저는 이 제주도형 기관통합형 제도를 통해서 전국적인 모델의 성공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우리 제주특별법의 개정 운동 같은 경우도 우리 전국 지방의회는 공동 보조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당 체제가 중앙정당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 돼서 지역정당 체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굳이 정당이 아니라도 일본식의 정치 단체 정도는 우리 제주 도민당도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 제주도 혁신 뭐 포럼이라든가 이런 혁신 장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앞서 우리 세 분 우리 교수님들 발표에 공동적으로 되어 있는 게 그동안의 행정제도, 공무원 제도의 변화였습니다. 점차 합의제 행정기관들을 운영을 해왔고요. 그거는 가장 첫 번째가 감사실 또는 감사관 제도가 법률에 따라서 감사위원회를 시작을 해서 여러 도입을 한번 해봤는데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유연한 공무원제, 유연한 직업공무원제 도입도 이 기회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지금까지 기관 대립형 형태가 아닌 통합형 형태를 위해서도 좀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저의 주어진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재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재태 위원님께서 우선 제주가 자치분권의 모범 사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기관 통합형으로의 전환이 우리 제주에서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전국적인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대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정토론자이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민구 부의장님께서 지정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민구 부의장입니다. 어쨌든 이런 소중하고 귀중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일단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자체의 첫 단추는 잘못 깨어진 단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주장하셨던 것은 국방과 외교를 빼고 모든 권한을 제주도로 줄 테니 알아서 지방자치를 잘 해보아라는 의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와 자치분권과 또 하나의 목적이 생겼는데 바로 국제자유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법 자체의 이름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혼합되어서 지금의 좀 절름발이의 특별자치 형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분권이라는 게 가장 민주적인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이후에 2006년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이후에 지속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고 사회적 비용이 나아가고 있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은 지속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도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아까 우리 발제하신 분들 그리고 토론하신 분들의 의견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한 분이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가 제왕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한 5천 건 정도의 그 권한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권한적 측면으로, 규모가 아니고 권한적 측면으로는 전국 실계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가장 권한이 강한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이 부분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권력 분산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런 세션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민투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2005년 7월 27일 주민투표를 하게 됩니다. 점진화과 혁신화인데, 혁신화는 현재와 같은 제도,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부분이고요. 점진화는 예전같이 4개 시군을 존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점진한 대표로 등록을 해서 선거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게도 혁신안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제도를 바꿔보려 그러는데 문제는 주민투표의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없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주민투표의 권한 이양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상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회 부분, 이게 공교롭습니다. 그 제가 전반기 행자회 때 저희들이 그 제도 개선을 통해서 모든 권한을 특별법으로 이양받아 오거든요. 그 저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주민자치회가 있어서 당연히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줄 알았어요. 근데 국회에서 이게 논의 과정에서 삭제돼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는요, 7단계 제도 개선 안에 주민자치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국무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국회에 제출하기 바로 전 단계예요. 근데 저희들은 좀 더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 기초의회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권한을 주자 그래서 주민자치회에다가 사무국을 더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를 통과할지 안 통과할지는 지켜보아야 되겠는데, 만약에 국회의 벽을 넘어선다면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그 주민자치에 사무국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태 운영위원장이 말씀, 지역정당은 제가 2006년부터 꿈꿔왔던 정당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제주특별자치 권력 구조에 관한 논의는 좁은 의미로서는 뭐 정부 형태, 뭐 기관 통합형이냐, 대립형이냐, 절충형이냐, 주민총회형이냐, 이러한 논의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넓게 권력의 집중이냐, 아니면 권력의 분산이냐, 라는 권력 구조에 관한 문제로 접근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민구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토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계신 분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한두 분 정도 해서 어떻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안 계신 걸로 해서 그냥 뭐 대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에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5분 발표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토론자와 질의자로 나서주신 분들 참석하셔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고요. 오늘 토론에서 나온 내용은 잘 정리해서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고견 주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도민사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토론의 핵심 과제라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하시라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좌장 발표자 토론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Please give a